퇴근길 지하철 안, 자리도 없어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는데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이 뜹니다. 직장 동기의 인스타그램입니다. 오마카세 코스 요리 사진, 그 옆에 새로 산 명품백. 캡션에는 짧게 한 줄, 요즘 나한테 좀 투자 중. 스크롤을 내리는 손가락이 멈춥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 쪼그라드는 느낌. 그 사람이 밉다기보다는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해 보이는 그 감각.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떤 충동이 찾아옵니다. 그날 저녁 20, 30대 직장인은 숙박 앱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 5성급 호텔. 1박 요금은 월 저축액의 절반. 통장 잔고가 빠듯하다는 걸 알면서도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부로. 이상한 건 결제 직후에 기분이 좀 나아졌다는 겁니다. 잠깐이었지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이 패턴입니다. 왜 우리는 가난해질수록 보여주기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될까요? 그리고 그 소비가 우리를 실제로 어떻게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지, 심리와 돈의 구조를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내일의 소비 결정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30대 직장인이 호텔을 예약한 건 정말 호텔이 가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보다 먼저 찾아온 건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동기의 피드를 보는 순간 나는 저기에 없다는 느낌, 비교해서 밀렸다는 신호. 인간은 자신의 상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내 월급이 충분한지를 물을 때 우리는 실제 생활비를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친구는 어디서 밥을 먹는지, 동기는 어떤 차를 타는지를 먼저 봅니다. 문제는 SNS입니다. 피드에 올라오는 건 일상이 아니라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마카세 사진은 올라오지만 그 다음 달 카드값 명세서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사진은 보이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편집된 풍요와 나의 편집되지 않은 현실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또래들의 평균적인 소비 수준이 하나의 기준선이 됩니다. 그 차량 등급, 그 여행 빈도, 그 식당 수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느낌이 들면 단순히 부러움이 아니라 뭔가 실패한 것 같은 감각이 찾아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상대적 박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박탈감이 강해지면 그 자리를 채우려는 충동이 뒤따릅니다. 동시에 또 다른 심리가 함께 작동합니다. 저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만 못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 무리해서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소비를 통해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욕구. 이 패턴을 FOMO,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따지면 불필요한 소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합리적인 계산보다 사회적인 신호가 훨씬 강하게 작동합니다. 이런 반응은 인간이 오랜 시간 집단 속에서 살아온 사회적 동물이라는 관점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신호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결국 그 호텔 예약은 호텔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뒤처지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에게, 그리고 어쩌면 피드를 볼 누군가에게 증명하려는 행동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 번 쓰면 끝나야 하지 않을까요? 호텔 한 번 다녀오고 기분 좀 풀리면 거기서 멈춰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한 번의 소비가 다음 소비를 부르는 구조가 만져집니다. 이런 경험 낯설지 않는 겁니다. 오랫동안 아껴 입던 코트가 낡아서 오랜만에 마음 잡고 좋은 걸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옷장 앞에 서자 갑자기 가방이 윤에 걸립니다. 몇 년 된 가방인데 새 코트 옆에 놓으니 유독 낡아 보입니다. 가방을 바꿨더니 이번엔 신발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신발을 사고 나니 지갑이 너무 허름해 보입니다. 처음엔 코트 한 벌이었는데 어느새 카드값이 석 달치 추입니다. 이 현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디드로 효과입니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는 어느 날 지인에게 고급 가운 한 벌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을 걸치자 갑자기 서재의 낡은 책상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바꾸자 이번엔 의자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결국
서재 전체를 뜯어 고쳤고 디드로는 나중에 이 경험을 에세이로 남겼습니다. 그 가운 하나가 나를 파산시켰다고. 그로부터 200년이 지났지만 이 패턴은 지금도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소유한 것들이 서로 일관된 수준을 유지하길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가 업그레이드되면 나머지도 그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생깁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 기준점으로 자리 잡는 순간 주변의 다른 것들이 자동으로 부족한 것으로 재분류되는 인지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과시적 소비에서 훨씬 강하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품 하나를 사면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어울리는 환경 전체가 필요해집니다. 가방에 어울리는 옷, 그 옷에 맞는 장소, 그 장소에 어울리는 라이프 스타일. 처음의 소비는 문을 하나 연 게 아니라 끝이 없는 복도로 들어선 것에 가깝습니다. 결국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이 다음번의 최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은 계속 올라갑니다. 멈추려고 할 땐 이미 상당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심리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 심리가 돈과 만났을 때 실제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연봉은 나쁘지 않습니다. 또래보다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매달 말이 되면 통장이 비어 있습니다. 저축은 거의 없고 가끔은 마이너스가 납니다. 스스로도 이유를 잘 모릅니다. 분명히 많이 버는데 왜 남는 게 없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수입 중 상당 부분이 매달 고정으로 빠져나갑니다. 최근 통계에서 2030 세대의 마이너스 통장과 리볼빙 잔액이 늘어나는 추세 이면에는 종종 이런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수입차 할부금, 보험료, 렌탈 비용들, 거기에 명품 제품의 유지와 교체 비용, 그 물건들에 어울리는 수준의 식사와 여행. 각각의 항목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산하면 저축으로 넘어갈 금액이 사실상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고소득 빈곤의 재무 구조입니다. 버는 돈은 많지만 그 돈이 자산으로 쌓이지 않고 소비로 전부 순환되는 상태. 경제학에는 이 행동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호이론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타인에게 증명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명품 가방, 고급 차량, 특정 수준의 식사와 여행. 이것들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는 신호를 외부에 발신하는 도구로 기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 발신에 드는 비용의 성격입니다. 차량 할부금을 내고 있는 그 차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입니다. 명품 제품 역시 상당수는 사용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재판매 가치가 낮아집니다. 즉 이런 소비재는 자산을 축적하기보다 소비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반면 그 돈이 저축이나 장기적 자산 축적으로 흘러갔다면 시간이 지나며 복리로 불어날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과시적 소비 비용은 단순히 그 금액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복리로 불어날 수 있었던 가능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10년, 20년의 시간이 쌓이면 그 차이는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쓴 돈이 실제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신호이론의 맹점 중 하나는 그 신호가 의도한 방식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급 차를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부유하다고 받아들이기보다 저 차를 유지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쓰고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같은 소비가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히는 겁니다. 즉 가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발신하는 신호는 생각보다 훨씬 비효율적인 데다 그 비용은 철저히 실제입니다. 신호는 허공에 흩어지지만 할부금은 매달 정확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교 충동과 연쇄 소비는 꽤 깊은 심리 구조에서 작동합니다. 그냥 참으면 된다는 접근은 대부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출발점은 비교의 원천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SNS 피드를 스크롤하는 행동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 채 어느새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무의식적 노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비교에서 출발하는 충동 소비의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앱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특정 계정의 알림을 끄는 것 같은 작은 조정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의 기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사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실제로 필요한가를 먼저 묻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소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충동적으로 결제하려던 순간 잠깐 멈추는 간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간격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소비가 걸러집니다. 한 가지 더, 타인의 소비는 우리가 보는 것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드에 올라오는 오마카세와 명품백 뒤에 어떤 재무 구조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소비가 곧 탄탄한 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소비 습관이 10년 뒤 전혀 다른 재무 상태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현실을 비교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내 돈이 내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하나의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타인의 피드가 만들어내는 상대적 박탈감, 그 박탈감을 채우려는 충동적 소비, 한 번의 소비가 다음 소비를 끌어당기는 디드로 효과,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이 미래의 자본을 조용히 잠식해가는 기회비용의 구조. 이 패턴의 핵심에는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쓰는 돈이 우리를 실제로 가난하게 만듭니다. 신호는 허공에 흩어지지만 그 대가는 매달 통장에서 정확하게 빠져나갑니다. 가짜 자존감은 소비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마카세 한 번, 호텔 한 번으로 채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은 다음 비교가 찾아오는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끝이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진짜 자존감은 조금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가 세운 기준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경험. 그 조용한 축적이 결국 재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피드를 스크롤하다 멈추는 그 순간, 작은 간격 하나를 만들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이런 이야기를 다룹니다. 돈 앞에서 작동하는 심리 패턴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삶에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지.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